차갑게 가라앉은 공기가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위를 맴돌았다. 엘리시안 테크의 이사회 회의실은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천국이 아닌 얼어붙은 지옥의 축소판과도 같았다. 20명이 넘는 중역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테이블 상석에 앉은 젊은 CEO 권지한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회의실의 온도를 몇 도는 더 떨어뜨리는 주범이었다. 문제는 경쟁사 베리타스가 엘리시안 테크의 극비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와 소름 돋을 정도로 유사한 신제품을 출시했다는 것이었다. 명백한 기술 유출. 그리고 그 범인은 이 회의실 어딘가에 앉아 있을 터였다. 보안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보고를 마쳤을 때 강민혁 부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는 권지한의 유일한 혈육인 삼촌이자 모두가 존경하는 회사의 정신적 지주였다. 지한아,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내부 소행이 확실해. 특히 프로젝트 핵심 부서의 보안이 뚫렸다는 건. 그의 말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특정 임원을 향했고 회의실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한 사람을 향한 의심으로 가득 찼다. 권지한은 대신 자신의 옆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비서 이서윤을 흘깃 쳐다보았다. 그녀는 입사한 지 이제 갓 3달이 지난 신입 비서였지만 지한은 그 누구보다 그녀를 신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서윤은 그의 시선을 느끼고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그의 태블릿 PC 옆에 작은 메모지를 올려놓았다. 그곳에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6개월 전 3분기 기획회의 박 이사님 발에 외부 보안 컨설팅 예산안 승인. 그 짧은 문장을 본 권지한의 눈빛이 순간 미세하게 차가워졌다. 그는 다시 정면을 응시하며 자신을 몰아세우던 박 이사를 향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박 이사님, 6개월 전에 이사님께서 직접 요청하셨던 외부 보안 컨설팅 건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유능한 업체라고 하셨는데 보고서가 아직 제게 도착하지 않은 것 같군요. 순간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박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안건 중 하나로 묻혀버렸던 그 일을 신입 비서와 젊은 CEO가 정확히 짚어낸 것이다. 박 이사가 당황하며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권지한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 업체가 베리타스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컨설팅 비용이 정확히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이제부터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긋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경고는 회의실에 있는 모두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모두가 이서윤이라는 젊은 비서의 경이로운 기억력과 그 정보를 이용해 상대를 올가매는 권지한의 냉혹함에 혀를 내둘렀다. 권지한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움직였고 이서윤은 그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처럼 보였다. 회의가 끝난 후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CEO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권지한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서윤은 묵묵히 그의 책상을 정리하고 흩어진 서류들을 완벽하게 정돈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이 스칠 때마다 복잡했던 공간은 제자리를 찾았다. 권지한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의 기억은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지던 3개월 전의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날은 그의 부모님의 기일이었다. 숨막히는 추모 만찬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온 그는 이례적으로 수행 기사 없이 직접 차를 몰고 있었다. 어둡고 축축한 감정이 그의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때 강남의 후미진 골목길에서 비에 흠뻑 젖은 채 2명의 남자에게 쫓기는 한 여자를 발견했다. 절박하게 도망치던 여자는 결국 힘이 다했는지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그것이 이서윤이었다. 권지아는 망설임 없이 골목으로 차를 틀어 헤드라이트로 그들을 비췄다. 갑작스러운 불빛에 남자들이 당황한 사이 그는 차에서 내렸다. 그는 싸우지 않았다. 그저 낮은 목소리로 남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을 뿐이다. 김철수, 박영진,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게 좋을 거야. 너희들 뒤에 누가 있는지도, 너희 가족이 어디 사는지도 나는 전부 아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인간적인 감정이라곤 실려 있지 않았다. 그 서늘한 권위에 압도된 남자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권지아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아 공포에 떨고 있는 이서윤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고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의 모든 행동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지만 그날 밤 이서윤에게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타난 유일한 구원자였다. 다시 현재 창밖에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처럼 권지아는 이서윤에게 비서직을 제안했던 날을 떠올렸다. 그녀의 놀라운 기억력은 그저 편리한 명분일 뿐이었다. 사실 그는 그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라 의심했다. 그녀가 나타난 골목, 그녀가 쫓기던 타이밍,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자기적이었다. 그녀는 미끼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목격한 증인인가. 그는 이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자신의 통제권 안에 두어야만 했다. 그래서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모든 것을 감시하기 위해. 오늘 회의실에서 그가 보여준 그녀에 대한 신뢰는 사실 가장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하지만 이서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에게 권지아는 생명의 은인이자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가 내민 손을 잡았을 때 그녀는 진심으로 감사했고 그의 곁에서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그날 밤 그의 눈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서윤의 목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그녀는 깔끔하게 인사를 하고 집무실을 나섰다. 텅 빈 공간에 다시 혼자 남은 권지아는 창가에 서서 그녀가 사라진 복도를 응시했다. 오늘 하루 그녀는 분명히 그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졌을 것이다. 그의 철저하게 계산된 계획 속에서 아주 작은 진심이 어쩌면 감탄과 비슷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낯설고 불편한 감각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 속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다. 그가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그의 진짜 모습을 아는 몇 명만이 번호를 아는 핸드폰이었다. 그는 무심코 액정을 확인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리고 화면에 떠 있는 짧은 메시지. 권지안. 그 여자를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 것 같나. 순간 그의 얼굴에서 방금 전까지 희미하게 떠올랐던 인간적인 고뇌의 흔적이 깨끗이 사라졌다. 그의 눈은 다시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고 온몸에서는 상대를 압도하는 포식자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 위로 완벽한 신사 권지안의 가면이 벗겨지고 냉혹한 사냥꾼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엘리시안 테크의 CEO 비서로서의 삶은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의 톱니바퀴가 되는 것과 같았다. 이서윤의 하루는 권지안의 그림자를 좇으며 시작되고 끝났다. 그의 스케줄은 분 단위로 쪼개져 있었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이었다. 그녀는 그 거대한 세상의 문 앞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는 문지기 역할을 했다. 처음 몇 주간 이서윤은 권지안이라는 남자의 완벽함에 그저 압도당했다. 그는 단순히 똑똑한 것이 아니었다. 독일 투자자들과는 유창한 독일어로 농담을 주고받았고 중국의 기술 파트너와는 막힘없는 만다리너로 협상을 주도했다. 그녀가 밤새워 정리한 보고서의 핵심을 단 1분 만에 꿰뚫어 보았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허점을 정확히 지적해냈다. 그의 집무실에 걸린 추상화가 누구의 작품인지, 그의 서재에 꽂힌 책들이 어떤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가 듣는 클래식 음악이 왜 그 시대의 상징이 되었는지를 그는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다. 한 번은 신입 인턴이 중요한 계약서에 커피를 쏟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 모두가 얼어붙었지만 권지아는 화를 내는 대신 침착하게 인턴을 안심시키고는 즉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의 그런 모습은 완벽한 상사의 표본이었고 직원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기에 충분했다. 이서윤은 마치 살아있는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처럼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때로는 이 사회를 압도하는 냉혹한 군주였다가 때로는 직원들을 아우르는 성군이 되었다. 그 간극은 너무나도 커서 그녀는 자신이 아는 권지안이 과연 몇 명인지 헷갈릴 지경이었다. 그의 완벽한 세계에 온기를 더하는 유일한 존재는 그의 삼촌인 강민혁 부회장이었다. 그는 회사에서는 2인자였지만 권지안에게는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처럼 보였다. 강민혁은 종종 예고 없이 집무실에 들러 따뜻한 미소와 함께 지안의 어깨를 두드리곤 했다. 우리 지안이 어제 이사회에서 박 이사 그 늙은 여우를 다루는 솜씨가 아주 일품이더구나. 내 아버지가 살아있었어도 너처럼은 못했을 거다. 그는 지안의 아버지를 언급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럴 때마다 권지안의 표정은 미세하게 굳었지만 삼촌의 따뜻한 칭찬 앞에서는 애써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느 날 강민혁은 이서윤에게도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이 비서님이 그 소문 자자한 분이시군. 우리 조카 녀석이 워낙 일에 미쳐 사는 놈이라. 곁에서 보좌하기 힘들 텐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네. 앞으로도 잘 좀 부탁하네. 그의 인자한 미소와 진심 어린 말투에 이서윤은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저렇게 차가운 권지안에게도 저런 따뜻한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를 안도감을 주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서윤을 바라보는 강민혁의 눈 속 깊은 곳에서 스쳐 지나간 차가운 계산을 그녀는 잊지 못했다. 그는 속으로 순진하고 충성심 강하고 의심할 줄 모르는군. 자물쇠를 열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열쇠는 없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서윤은 권지안의 완벽한 외피 아래 숨겨진 균열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순간에 불쑥 튀어나왔다. 맑은 오후 그녀는 그가 거의 30분 동안 통유리창 앞에 미동도 없이 서서 텅 빈 허공을 응시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마치 잘 만들어진 밀랍 인형처럼 보였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마치 깊은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또 한 번은 창고에서 낡은 오르골을 발견했을 때였다. 호기심에 뚜껑을 열자 드뷔시의 달빛이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그때 마침 들어오던 권지아는 그 멜로디를 듣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거의 달려들다시피 그녀의 손에서 오르골을 빼앗아 거칠게 뚜껑을 닫아버렸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마.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의 목소리에 이서윤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한 경제 잡지사에서 그의 가족사와 경영 유산을 주제로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였다. 그녀가 그에게 공문을 내밀자 그는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거절해. 그리고 앞으로 내 부모님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 어떤 것도 꺼내지 마. 알겠나.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와 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을 세우는 듯한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이서윤은 깨달았다. 자신이 동경하던 완벽한 CEO의 모습은 사실 깊은 상처를 가리기 위한 정교한 갑옷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늦은 밤 이서윤은 자신의 낡은 중고차를 몰아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머릿속은 온통 권지안의 모순된 모습들로 가득 차 있었다. 존경심과 연민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었다. 서울 외곽의 가파른 내리막길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속도를 줄이기 위해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순간 발끝에 전해지는 감각이 이상했다. 페달이 쑥 하고 허무하게 끝까지 발렸다. 다시 한번 힘껏 밟아보았지만 차는 멈추기는커녕 중력에 이끌려 점점 더 빠르게 언덕을 질주하기 시작했다.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패닉에 빠진 그녀의 눈앞으로 가로등 불빛들이 쏜살같이 스쳐 지나갔다. 거대한 사거리의 붉은 신호등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바로 그때 귀를 찢는 듯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거대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차 앞으로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쾅하는 충격과 함께 그녀의 차는 도로 난간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아찔한 충격이었지만 정면 충돌을 막아준 덕분에 그녀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누군가 그녀의 차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권지안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괜찮나? 그는 그녀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하고는 마치 고장난 기계를 살펴보는 엔지니어처럼 그녀의 차 브레이크 주변을 살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사고, 현장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레카를 기다리며 그녀에게 등을 돌린 채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위험할 정도로 낮게 깔려 있었다. 내 비서차에 누가 손을 댔는지 알아내. 보고는 필요 없어. 이름만 가져와. 그리고 내 것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 이서윤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는 분명 내 비서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투는 직원을 염려하는 상사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최상위 포식자의 서늘한 경고였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을 둘러싼 위험은 실제하며 자신을 구해준 이 남자 역시 그림자 속에 숨은 적들만큼이나 위험한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엘리시안 테크가 주최하는 연례 자선 갈라 행사는 재계의 가장 빛나는 별들이 모이는 밤이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쏟아지는 그랜드 볼루마는 최고급 샴페인 향과 은은한 오케스트라 선율, 그리고 권력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서윤은 빌린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채 자신이 이 화려한 세계에 속하지 않는 이물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권지안의 지시사항이 적힌 태블릿을 든 채 그의 그림자처럼 한 발짝 뒤에 서 있었다. 권지안은 그야말로 이 밤의 주인공이었다. 그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수많은 재계 인사들 사이를 오가며 완벽한 미소와 막힘없는 대화를 선보였다. 하지만 이제 그의 균열을 알아버린 이서윤의 눈에는 보였다. 그의 미소 끝에 걸린 미세한 피로감과 누구와도 진정으로 섞이지 못하고 겉도는 듯한 그의 옅은 고독감이. 그는 수많은 행성에 둘러싸인 태양이었지만 그 자신은 홀로 불타고 있었다. 문제는 그 태양을 기꺼이 끌어내리려는 소행성도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경쟁사 베리타스의 윤 회장은 술에 취해 붉어진 얼굴로 의도적으로 권지안에게 다가왔다. 그는 주변의 이목을 끌기 위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권 대표 아주 대단해. 자네 부친께서 이 모습을 보셨어야 하는 건데 참으로 안타까워. 그 양반도 참 야망이 대단한 사람이었지. 때로는 그 과한 야망이 비극적인 사고를 부르기도 하는 법이야. 안 그런가? 그 말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다. 권지안의 부모님이 당한 사고에 대한 가장 잔인하고 악의적인 암시였다. 순간 권지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샴페인 잔을 쥔 그의 손등에 힘줄이 하얗게 돋아났다. 그의 주변 공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었고 웅성거리던 주변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젊은 CEO의 분노가 폭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폭발 직전에 정적을 깬 것은 이서윤이었다. 그녀는 순전히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침착한 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윤 회장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권지안을 향해 다급하지만 프로페셔널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방금 스위스 본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완벽한 타이밍에 던져진 구명보트였다. 윤 회장의 공개적인 공격은 순식간에 시시하고 유치한 방해 행위로 전락했다. 권지아는 그녀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그의 얼어붙었던 눈동자에 아주 잠깐 놀라움의 빛이 스쳤다. 그는 곧바로 평정을 되찾고 윤 회장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그녀와 함께 인파를 빠져나왔다. 그의 체면을 완벽하게 지켜준 그야말로 최고의 비서다운 대처였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테라스로 나온 권지아는 난간에 기댄 채 처음으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달빛 아래 그의 완벽한 가면이 조금은 흘러내린 듯 보였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이서윤 씨. 그 간단한 감사 인사에는 그가 평소에 드러내지 않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때로는 이 완벽한 가면이 숨막히게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처음으로 드러낸 그의 나약함이었다. 바로 그때 볼룸 안에서 감미로운 왈츠 선율이 흘러나왔다. 권지아는 문득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CEO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낯설고 부드러운 빛이 감돌고 있었다. 보답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나를 위해 춤을 춰주겠어요. 그것은 명령이 아닌 조심스러운 부탁이었다. 이서윤은 대답할 틈도 없이 그의 손에 이끌려 테라스의 중앙으로 나아갔다. 그의 단단하고 따뜻한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고 그녀의 손은 그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얹혔다. 음악에 맞춰 첫 스텝을 내딛는 순간 그들 사이에 존재하던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두꺼운 벽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리드에 몸을 맡긴 채 그녀는 그가 내쉬는 숨결에서 깊은 피로감을 느낄 수 있었다. 춤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는 지친 아이처럼 그녀의 어깨에 살짝 머리를 기댔다. 그 작은 몸짓 하나에 그가 짊어지고 있는 세상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했다. 이서윤의 심장이 쿵쿵 격렬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자신의 상사가 아니었다. 자신이 엿보았던 상처 입고 외로운 남자 권지안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그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권지안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 수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과거의 망령과 복수심, 그리고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중압감이 거짓말처럼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품 안에서 그는 CEO도 복수를 꿈꾸는 아들도 아니었다. 그저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이 낯선 평온함이 두려웠지만 차마 그녀를 밀어낼 수 없었다. 이서윤의 존재는 마치 폭풍우 속의 항구처럼 그에게 유일한 안식을 제공하고 있었다. 왈츠가 끝나고 음악이 멎었지만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놓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달빛 아래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들이 공유한 것은 단순한 춤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영혼을 위로하는 무언의 교감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볼룸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한 남자가 와인잔을 든 채 지켜보고 있었다.
강민혁 부회장이었다. 그는 윤 회장과의 대치 상황부터 테라스에서의 은밀한 왈츠까지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입가에는 평소의 인자한 미소가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치 자신의 예측대로 정확히 움직이는 체스말을 바라보는 체스 마스터의 미소였다. 그는 천천히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저들의 애틋한 로맨스 싹트는 감정 서로를 향한 신뢰, 그 모든 것은 그가 설계한 거대한 계획의 가장 중요한 일부에 불과했다. 테라스에서의 왈츠 이후 이서윤과 권지한 사이에는 미묘하고도 간질거리는 기류가 흘렀다. 그는 여전히 완벽한 상사였지만 가끔 서류를 건네다 손끝이 스칠 때면 움찔하는 그의 어깨나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응시하다가 시선이 마주치면 황급히 고개를 돌리는 그의 모습에서 이서윤은 그날 밤의 남자를 발견하곤 했다. 그녀는 그 변화가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철옹성 같던 마음에 아주 작은 틈이 생긴 것 같아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오후 그녀는 회사의 자료 보관실에서 오래된 재무 기록을 찾고 있었다. 그때 구석에서 휴식을 취하던 두 명의 나이든 직원들의 대화가 그녀의 귓가에 들려왔다. 그들은 권지한의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던 시절부터 일해온 회사의 산증인과도 같은 사람들이었다. 하긴 선대 회장님 계실 때가 좋았지. 카리스마가 대단하셨어. 한 남자가 추억에 잠긴 듯 말하자 다른 남자가 목소리를 낮추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말이야. 그 끔찍한 사고만 아니었어도 세상 사람들은 다들 빗길에 일어난 단순 사고라고 알지만 그때 여기 있었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알지. 그건 너무 깔끔했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시기적절하게 일어났단 말이지. 그의 말에 처음 말을 꺼냈던 남자가 질겁하며 주변을 살폈다. 쉬 조용히 해. 요즘 세상의 벽에도 귀가 있네. 특히 지금 같은 때에는 더더욱 조심해야지. 그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고 이서윤은 먼지 쌓인 서류 더미 뒤에 숨은 채 얼어붙었다. 단순 사고가 아니라고 그들의 대화는 그녀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그날 이후 이서윤의 머릿속은 온통 그들의 대화로 가득 찼다. 권지한의 가면 뒤에 숨겨진 그 깊은 고통의 근원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테라스에서 느꼈던 그의 외로움 오르고를 보았을 때의 그 상처받은 눈빛이 떠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를 돕고 싶었다. 그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의 곁에서 진짜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녀는 선을 넘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조사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먼저 인터넷에 공개된 모든 기사를 샅샅이 뒤졌다. 십수년 전의 기사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궂은 비가 내리던 밤, 유명 기업인 부부가 몰던 차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절벽 아래로 추락한 비극적인 사고. 사건은 너무나 명확하게 종결되어 있었다. 다음은 회사 내부 자료였다. 그녀는 CEO 비서라는 직위를 이용해 과거 보안 시스템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사고 당시의 내부 보고서에 접근했다. 대부분은 전문 용어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비상한 기억력은 사소한 불일 지점들을 놓치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보고서 한 구석에 작게 적힌 경찰 사건 파일 번호를 발견했다. 마지막 단계였다. 그녀는 법무팀의 대표님의 지시라며 과거 보안 관련 사건들의 판례 연구를 위해 해당 사건의 경찰 보고서 원본 열람을 요청했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그녀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경찰 보고서와 씨름했다. 빽빽한 글자와 빛바랜 현장 사진들은 보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렸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녀는 달빛 아래서 춤을 추던 권지한의 슬픈 얼굴을 떠올렸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그녀는 보고서 맨 뒤에 참고 자료처럼 첨부된 서류 뭉치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사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도로 감시 카메라에 찍힌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한 사진 한 장이었다. 보고서에는 관련성이 적어 기각된 증거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서윤은 포기하지 않고 이미지를 최대로 확대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사진의 귀퉁이 나뭇가지에 가려진 도로 한편에 서 있는 거대한 검은색 트럭의 실루엣을 번호판은 달려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트럭이 서 있던 위치는 정확히 권지안의 부모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한 그 지점이었다. 메인 보고서 어디에도 이 트럭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다. 등골을 타고 소름이 오소소 돋았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이었다. 그녀가 진실의 편린을 발견하고 충격에 휩싸여 있던 바로 그때였다. 등 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권지안이었다. 그는 소리도 없이 그녀의 뒤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집무실의 온도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지는 듯했다. 이서윤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가 올려다본 그의 눈에는 테라스에서의 부드러움도 평소의 냉철함도 없었다. 그곳에는 낯설고 어두운 위험한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다. 대표님,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도울 수 있을까 해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가차 없이 잘랐다. 도와 이걸 돕는 거라고 하나 네가 뭘 안다고 감히 파헤치는 거지. 이미 끝나서 묻어버린 무덤을 네가 뭔데 다시 파헤치는 거냐고.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와 책상 위에 펼쳐진 트럭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의 얼굴에 스친 것은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의 그림자였다. 하지만 그 고통은 순식간에 불타는 분노로 바뀌었다. 누가 너한테 이런 권리를 줬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날 밤 춤이라도 추고 나니 뭐라도 된 것 같았나? 고작 왈츠 한 번에 내 과거에 발을 들이고 내 가족의 고통을 만져도 되는 자격이라도 얻은 줄 알았어.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그들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을 그녀를 공격하는 가장 잔인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의 모든 서류를 거칠게 쓸어 모았다. 그의 모든 동작에는 살벌한 폭력성이 담겨 있었다. 똑똑히 들어, 이서윤 씨. 당신은 내 비서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내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기억해. 다시 한번 내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그는 그 말을 끝으로 자신의 개인 집무실로 들어가 문을 거칠게 닫아버렸다. 쾅 하는 소리가 거대한 사무실 전체를 울렸다.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겨진 이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잔인한 말들, 그들의 소중한 추억을 더럽힌 그의 경멸 어린 눈빛이 그 어떤 폭력보다 그녀를 아프게 찔렀다.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두 사람 사이에 생긴 균열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거대한 심연이 되어버렸다. 권지안의 분노가 핥히고 간 상처는 깊었다. 그날 이후 CEO 집무실의 공기는 남극의 빙하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두 사람 사이를 흐르던 미묘한 설렘과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칼날 같은 형식주의만이 남았다. 권지한은 이서윤을 더 이상 비서 이상의 존재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그의 지시는 용건만 담은 채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이서윤은 부서진 마음을 애써 감춘 채 기계처럼 완벽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의 잔인한 말들이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다. 고작 왈츠 한 번에 내 과거에 발을 들이고
내 가족의 고통을 만져도 되는 자격이라도 얻은 줄 알았어. 그들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을 더럽힌 그 말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녀의 가슴에 새겨졌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다 잊고 그저 비서의 자리로 돌아가자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번호판 없는 검은 트럭의 이미지가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이제 그녀 자신의 상처와도 연결된 미스터리가 되어버렸다. 혼란스러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오후 강민혁 부회장이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사내 카페에서 홀로 생각에 잠겨 있던 그녀의 맞은편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이 비서 안색이 좋지 않군. 혹시 지안이가 너무 힘들게 하나? 그 녀석 어깨에 짊어진 짐이 너무 많아서. 가끔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세울 때가 있지. 그의 목소리는 따뜻한 위로처럼 그녀의 지친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좀 더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다. 자네가 겪었을 상처를 이해하네. 지안이 녀석, 특히 부모님 일에 관해서는 더 예민하게 굴지. 그 상처가 단 한 번도 제대로 아문 적이 없거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치 엄청난 비밀을 털어놓는 사람처럼 목소리를 낮췄다. 솔직히 말하면 이 비서, 나 역시 그게 단순 사고였다고 단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어. 내 형님은 내가 아는 가장 신중한 운전자였네. 하지만 증거가 없었지. 섣불리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이제 막 회사를 짊어져야 했던 어린 지안이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리는 일일 뿐이었고, 강민혁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심 어린 신뢰와 연민으로 가득 차 있는 듯 보였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네. 자네가 그저 돕고 싶었다는 것도 알아. 지안이가 내뱉은 분노는 사실 두려움의 다른 표현일 뿐이야. 녀석은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운 걸세. 그의 말은 이서윤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해 주었다. 권지안의 잔인했던 말을 그의 깊은 상처 탓으로 돌리게 만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를 향한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고 대신 더 큰 연민과 사명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강민혁은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수년간 남몰래 모아온 것들이야.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는 봉투 안의 서류들을 그녀의 앞에 조심스럽게 펼쳐놓았다. 그 안에는 사고 직후 그에게 배달된 경쟁사의 소행을 암시하는 익명의 투서, 그리고 그 경쟁사가 사고 시점 즈음 정체불명의 유령 회사에 거액을 송금한 금융기록, 사본 마지막으로 권지안의 아버지가 그 경쟁사 대표와 호텔 라운지에서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이 멀리서 찍힌 흐릿한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강민혁이 수년에 걸쳐 치밀하게 조작한 가짜 증거들이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이서윤의 눈에는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것처럼 보였다. 익명의 투서, 수상한 돈의 흐름, 그리고 명백한 다툼. 그 검은 트럭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강민혁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내가 직접 지안이에게 이걸 가져갈 수는 없네. 녀석은 이미 우리 같은 구세대들을 의심하고 경계하고 있어. 하지만 자네는 달라. 아주 잠깐이었을지 몰라도 녀석은 자네에게 마음을 열었어. 지금 이 진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안이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자네뿐일지도 모르네. 부디 녀석이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그의 말은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제안이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그녀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주고 권지안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처럼 느껴졌다. 강민혁이 떠난 후 이서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서류들을 내려다보았다.
강민혁의 신뢰와 부탁은 그녀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폈다. 권지안에게 받은 상처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것은 더 큰 사명감 아래 묻혔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비서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그를 과거의 어둠에서 구해낼 유일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녀의 순수한 의도가 옳았다는 것을 그에게 증명해 보일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강민혁이 건네준 가짜 증거들을 토대로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정보들을 조합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권지안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 굳게 믿었지만 사실은 그의 파멸을 이끄는 가장 유능한 장기말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한 남자는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미끼를 물었구나. 이제 저 영리한 비서가 내 조카를 내가 파놓은 함정으로 정확하게 안내하겠지. 둘이 서로를 파괴하고 나면 나는 그저 남은 조각들을 쓸어 담기만 하면 된다. 그의 계획은 이제 막 가장 잔인한 막을 올리고 있었다. 권지안의 잔인한 말들이 남긴 상처 위로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집무실의 공기는 팽팽한 줄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퇴근을 준비하는 이서윤의 등 뒤로 그가 다가왔다. 이서윤은 애써 그를 무시하려 했지만 그의 깊은 한숨 소리에 어쩔 수 없이 걸음을 멈췄다. 그는 평생 사과라는 것을 해본 적 없는 사람처럼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이서윤 씨, 그날 밤 미안했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이서윤은 충격에 휩싸여 그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고뇌의 빛이 역력했다. 그 문제는 나를 이성을 잃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어. 당신 탓이 아니야.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통제할 수 없는 어둠을 인정할 뿐이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이서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가 애써 쌓아 올렸던 방어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본 순간 권지안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지난 15년 동안 매일 밤 그 트럭이 나오는 꿈을 꿔 매일 밤 나는 부서진 차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게 바로 내가 사는 지옥이요. 그것은 그가 누구에게도 심지어 강민혁 부회장에게도 털어놓은 적 없는 그의 가장 깊은 비밀이자 상처였다. 그의 고백에 그들의 공간을 채우고 있던 공기가 아픔과 슬픔,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렬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눈물 맺힌 그녀의 얼굴을 자신을 향한 연민으로 가득 찬 그 눈동자를 보았다. 그 순간 그는 15년간 자신을 짓눌러온 지독한 고독감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참을 수 없는 충동에 휩싸였다. 그는 이 지옥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주는 이 사람에게 닿고 싶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남은 거리를 좁혔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그것은 달콤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과와 용서, 고통과 위로, 그리고 구원을 향한 필사적인 갈망이 뒤섞인 처절하고도 뜨거운 입맞춤이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 숨을 갈구하듯 그는 그녀를 파고들었다. 이서윤은 그의 키스에서 그의 모든 고통을 느꼈다. 그의 아픔을 전부 끌어안아주고 싶었다. 이 남자를 이 지옥에서 반드시 구해내고 싶었다. 한참 후에야 두 사람의 입술이 떨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이마를 맞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집무실의 차가운 공기는 두 사람의 열기로 뜨거워져 있었다. 바로 지금이라고 이서윤은 생각했다. 그가 자신을 믿어주는, 지금 드디어 그를 도울 수 있는 순간이 왔다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두었던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대표님, 제가 대표님이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사랑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이 건네주었던 조작된 증거들을 그의 앞에 펼쳐놓았다. 익명의 투서 베리타스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윤 회장과 격렬하게 다투던 사진까지.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사실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강민혁이 설계한 거짓된 진실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이 모든 증거가 베리타스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검은 트럭, 그리고 이 모든 정황들. 그들이 대표님의 부모님을. 그녀는 차마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구원의 열쇠를 건네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권지하는 서류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방금 전까지의 나약함은 사라지고 다시 얼음 같은 냉혹함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목표를 정한 사냥꾼의 차가운 분노였다. 그의 이성은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는 점에서 의심의 경고를 보냈지만, 이서윤의 진심 어린 눈빛과 15년간 쌓여온 복수심이 그 경고를 묵살해버렸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고통을 끝내줄 명확한 표적을 원했다. 그리고 그는 이서윤이 건네준 그 표적을 그녀에 대한 믿음으로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윤 회장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고도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베리타스, 윤 회장. 그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이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검은 불꽃으로 이글거렸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향한 한 줄기 고마움도 담겨 있었다. 이서윤 씨, 당신이 내게 복수할 기회를 줬어. 이서윤은 그의 말에 안도감과 기쁨을 느꼈다. 드디어 그와 내가 연결되었다고, 그가 나를 믿어준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어떤 위험한 길로 밀어 넣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였다. 같은 시각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서재에서 강민혁 부회장은 최고급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통화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평소의 온화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내 모든 것이 계획대로입니다. 그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잠시 듣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물론입니다. 그 비서 아이가 아주 완벽하게 제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제 권지아는 베리타스를 향해 전력으로 돌진하겠지요. 그리고 제 손을 더럽힐 필요도 없이 스스로 파멸하게 될 겁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잔혹한 미소 위로 거대한 함정의 턱이 서서히 닫히고 있었다. 권지안이 쏘아 올린 복수의 화살은 엘리시안 테크 전체를 불태우는 거대한 화마가 되어 돌아왔다. 그는 15년간 억눌러온 모든 분노와 증오를 베리타스라는 단 하나의 표적에 쏟아부었다. 신문 일면은 연일 두 거대 IT 기업의 전쟁으로 도배되었고, 증권가의 전광판에서는 엘리시안 테크의 주가가 추락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권지아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회사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 베리타스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선언했고, 이서윤이 가져온 거짓 증거들을 기반으로 수십 건의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이사회는 그의 독단적인 경영에 격렬하게 반발했지만 그는 자신의 지분을 무기로 모든 반대를 묵살해버렸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복수, 그리고 그 길을 열어준 이서윤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뿐이었다. 처음 이서윤은 그의 곁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자신이 그의 정의로운 복수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회사가 흔들리고 오랜 시간 회사를 위해 헌신했던 동료들이 구조조정의 칼날에 쓰러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녀의 마음에 불편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것은 과연 정의로운 복수인가, 아니면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광기인가? 강민혁 부회장은 그런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는 이 사회에서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지아나, 내 아버지는 결코 이렇게 무모한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외치며 조카를 걱정하는 유일한 어른 행세를 했다. 하지만 단둘이 있을 때면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 라며 그의 광기를 더욱 부채질했다. 법정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베리타스의 변호인단은 권지한 측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맹렬하게 공격했다. 결정적인 재판을 앞두고 이서윤은 모든 증거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했다. 그녀는 강민혁이 건네주었던 유령 회사의 자금 이체 확인서에 적힌 서명을 무심코 바라보았다. 정체를 숨기기 위해 일부러 흘려 쓴 악필이었다. 그런데 그 서명에 마지막 K 철자를 쓰는 독특한 필체 살짝 위로 말려 올라가는 그 부분이 이상하게 눈에 익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그녀는 자신의 비상한 기억력을 총동원해 지난 몇 달간 자신이 보았던 수만 건의 서류들을 되짚었다. 그리고 숨이 멎는 듯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황급히 과거 강민혁 부회장이 자신에게 직접 써주었던 몇 장의 메모를 찾아냈다. 두 개의 필체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순간 그녀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의도적으로 다르게 쓰려고 노력했지만 무의식 중에 드러나는 필체의 습관은 똑같았다. 그 서명은 강민혁의 것이었다. 불가능해.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심장은 이미 얼음물에 잠긴 것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증거가 필요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이 거대한 의심 앞에서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그날 밤 이서윤은 건물이 텅 비기를 기다렸다. CEO 비서의 권한으로 보안 시스템을 임시 해제하고 그녀는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강민혁 부회장의 집무실로 향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발소리에 맞춰 울렸다. 그의 책상과 서랍 모든 것이 너무나 깨끗했다. 절망감이 밀려오는 순간 그녀의 시선은 한쪽 벽을 가득 채운 거대한 책장에 닿았다. 직감적으로 책장 뒤를 더듬던 그녀의 손끝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숨겨진 금고였다. 비밀번호는 무엇일까? 머릿속이 하얘지던 그때 언젠가 강민혁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은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라고. 그리고 오늘은 그의 아내의 기일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아내의 생년월일을 눌렀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진실이 잠들어 있었다. 첫 번째 서류철에는 권지한 부모님의 사고에 대한 진짜 경찰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단순 음주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정말 사고였다. 두 번째 서류철에는 그가 그녀에게 건넸던 베리타스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철, 엘리시안 정상화 계획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 서류철을 여는 순간 이서윤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 안에는 권지한의 정신을 서서히 파괴하고 베리타스라는 유령을 쫓게 만들어 회사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간 뒤 추락한 주식을 해외 펀드를 통해 헐값에 사들여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강민혁의 전체 계획이 수년에 걸쳐 치밀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한 페이지, 자산 이서윤 확보 계획이라는 소제목 아래 그녀의 인생을 조작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녀의 비상한 기억력을 활용 가치가 높은 특징으로 분류하고 그녀를 권지한의 곁에 심기 위해 의도적으로 강도 사건을 위장해 접근했다는 내용까지. 그녀의 구원, 그와의 인연, 그가 보여준 신뢰,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다. 그녀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계획을 위한 자산이자 도구였을 뿐이다. 서류들이 그녀의 손에서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기억이 독처럼 그녀의 온몸에 퍼져나갔다. 그녀는 권지한의 정의를 위한 동반자가 아니었다.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가장 가까이에서 그의 심장에 칼을 꽂은 암살자였다. 그리고 그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기꺼이 그 칼자루를 쥐었던 것이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민혁이 수년에 걸쳐 설계한 거대한 기만의 증거이자 이서윤 자신의 어리석음이 낳은 파멸의 예고장이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권지한에게 알려야만 했다. 그를 멈춰야 했다. 그녀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엘리시안 정상화 계획 서류처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출입문을 향해 몸을 돌리는 바로 그 순간 집무실의 모든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입구에는 강민혁 부회장이 서 있었다. 평소의 인자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든 태블릿 화면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화면 속에는 방금 전 금고를 열고 경악하는 그녀 자신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재생되고 있었다. 찾던 건 찾았나? 이 비서 내 조카를 파멸시킬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으니 기분이 어떤가. 그의 목소리는 나긋했지만 그 안에 담긴 조롱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가면이 벗겨졌다. 그녀가 알던 따뜻하고 자상한 어른은 그곳에 없었다. 오직 잔인하고 냉혹한 악마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넌 똑똑하지만 너무 감정적이야. 그게 내 가장 큰 약점이지.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서윤은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의 차가운 벽이 그녀의 퇴로를 막았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공포가 목구멍을 틀어막았다. 강민혁이 가볍게 손짓하자 그의 등 뒤 어둠 속에서 거구의 남자 2명이 나타났다. 지한이는 아마 너를 죽인 범인이 윤 회장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불태우며 베리타스를 향해 돌진할 거야. 마지막까지 넌 내 가장 유용한 장기 말이 되어주는 셈이야. 고맙게 생각하네. 그의 말을 끝으로 남자들이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거친 손이 그녀의 입을 막았고 코끝에 끼쳐오는 달콤하면서도 역겨운 약품 냄새와 함께 그녀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같은 시각 권지아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베리타스의 숨통을 끊어놓을 마지막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복수라는 목표가 그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고 그를 지치지 않는 전쟁 기계로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 이서윤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작은 불안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개인 핸드폰이 울렸다. 강민혁 부회장의 번호였다. 그는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삼촌, 이 늦은 시간에 무슨...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그가 알던 삼촌의 것이 아니었다. 조카. 이제 게임은 끝났다. 얼음처럼 차갑고 낯선 목소리였다. 권지한이 무슨 말이냐고 되묻기도 전에 강민혁은 말했다. 내 똑똑한 비서가 내 서재에서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했더군.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있어.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전화기를 어딘가에 가져다 댔다. 희미하게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필사적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서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권지한의 심장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그가 분노로 외치자 강민혁이 그의 말을 자르며 본론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줌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선택지는 2가지다. 첫째,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내가 완벽하게 꾸며놓은 내 횡령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지분을 나에게 양도해. 그럼 내 비서는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둘째 거절한다면 이 비서는 내 부모님처럼 아주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게 될 거다. 빗길에 미끄러지는 차는 우리나라에서 꽤 흔한 사고지 안 그런가. 부모님이라는 단어. 그것은 권지안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파괴하는 망치였다.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베리타스. 그 모든 게 당신 짓이었어. 전화기 너머에서 강민혁의 메마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베리타스, 아, 그 불쌍한 희생양 말인가. 그래. 전부 내가 만들었지. 내 15년 묵은 복수심 주체할 수 없는 분노. 그리고 내 어설픈 사랑까지도 전부 내 계획의 일부였을 뿐이다. 넌 내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어릿광대에 불과했어. 내 사랑하는 조카야. 통화가 끊겼다. 권지아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15년간 그를 지탱해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죽음은 복수해야 할 원죄가 아닌 그저 비극적인 사고였다. 그의 15년은 허공을 향한 증오로 가득 찬 시간이었다. 베리타스를 향한 그의 전쟁은 정의가 아닌 한 남자의 손에 노란한 광기 어린 자의 행위였다. 그리고 이서윤, 그녀는 배신자가 아니었다. 이 모든 비극의 가장 순수한 희생자였다.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게 된 그 순간조차 이 모든 것이 적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마지막으로 그가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단 하나의 혈육 강민혁. 그가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괴물이었다. 그 거대한 배신감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다. 권지안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서류들이 폭설처럼 바닥으로 쏟아졌다.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비명이 아닌 짐승의 울음소리와도 같은 공허한 신음이었다. 그는 책상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컴퓨터, 모니터와 서류철, 그리고 그가 이룩한 모든 성공의 상징들이 굉음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며 박살났다. 그는 사무실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세계는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회사를 잃는 것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과거와 현재 사랑과 증오,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이었다는 진실 앞에서 그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칠흑 같은 절망이 그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권지안의 집무실 산산조각, 난 성공의 잔해들 속에서 그는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그를 칠흑 같은 절망의 심연에서 끌어올린 것은 복수심도 잃어버린 회사에 대한 미련도 아니었다. 그것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던 공포에 질린 이서윤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부서진 영혼을 관통하는 번개와도 같았다. 절망은 순식간에 다이아몬드처럼 차갑고 단단한 분노로 바뀌었다. 그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도덕과 이성에서 해방된 순수한 포식자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다. 목표는 단 하나, 그녀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고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공허했다. 알았소, 삼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내일 아침 모든 것을 넘기겠소. 그러니 그녀는 건드리지 마. 항복선언, 그것은 그의 마지막 도박을 위한 기만이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무서운 속도와 정밀함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집무실 벽에 숨겨진 패널을 열었다. 그 안에는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특수 제작 노트북이 있었다. 그가 회사를 물려받은 직후 누구도 믿지 못했던 시절에 직접 구축해 놓은 엘리시안 테크의 비밀 네트워크 코드네임 하데스 헤이디스의 유일한 접속 통로였다. 강민혁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건 것이다. 권지아는 하데스를 이용해 모든 보안 프로토콜을 우회하고 강민혁의 통화 기록을 역추적하여 그의 위치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화면에 떠오르는 좌표는 인천 외곽에 버려진 산업단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통의 전화를 더 걸었다. 경찰이 아니었다. 그가 어릴 적부터 그림자처럼 그를 지켜온 가장 충직한 경호원 최 실장이었다. 그는 암호와도 같은 짧은 지시만을 내렸다. 이제 이 싸움은 회사나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목숨을 건 전쟁이었다. 한편 춥고 축축한 폐창고 안에서 이서윤은 의식을 되찾았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은 밧줄로 의자에 묶여 있었다. 처음에는 극심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지만 이내 그보다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탓이었다. 자신이 그의 복수심에 불을 붙였고 그를 이 함정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이대로 희생양이 될 수 없었다. 이 비극의 시작이 자신이었다면 끝 또한 자신의 손으로 맺어야만 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고 자신을 묶은 밧줄을 필사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했다. 낡은 밧줄의 한 부분이 금속 의자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닿아 있었다.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아무도 모르게 몸을 비틀어 밧줄을 그 모서리에 문지르기 시작했다. 희망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권지안이 유령처럼 창고에 도착했을 때 강민혁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확신하며 여유롭게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권지안은 무장하지 않은 채 두 손을 든 채로 창고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를 본 강민혁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비웃었다. 왔구나 조카. 생각보다 빨리 항복했군. 권지안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동안 강민혁은 수십 년간 묵혀온 증오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내 아버지는 모든 걸 가졌지, 재능, 명예. 그리고 회장 자리까지 난 평생 그의 그림자였어. 그 사고는 신이 내게 준 유일한 기회였다. 그걸 네가 빼앗아갔어. 그의 얼굴은 오랜 열등감과 질투로 추악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광기에 취해 독백을 내뱉는 동안 권지안은 손바닥에 숨긴 초소형 단말기로 조용히 명령을 입력하고 있었다. 그는 단지 그녀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전쟁을 끝내러 온 것이었다. 네, 이놈. 자신의 핸드폰으로 쏟아지는 부패 스캔들 속보 알림을 확인한 강민혁의 얼굴이 경악과 분노로 물들었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품에서 총을 꺼내 권지안을 겨눴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최 실장이 나타나 경호원들을 덮쳤고 창고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민혁이 권지안에게 총을 겨누는 것을 본 이서윤은 마침내 끊어진 밧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필사적으로 근처의 녹슨 철제 상자 더미를 강민혁을 향해 밀어버렸다. 굉음과 함께 상자들이 쏟아지며 그의 조준을 흐트러뜨렸다. 탕 총알은 권지안을 빗나갔지만 강민혁의 부하 중 한 명이 칼을 들고 권지안에게 달려들었다. 그 순간 최 실장이 망설임 없이 권지안의 앞을 가로막았다. 푹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칼날이 그의 복부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실장님, 권지안의 절규가 울려 퍼졌다. 충직한 경호원은 피를 쏟아내며 쓰러졌다. 그 찰나의 순간이 권지안에게 기회를 주었다. 그는 짐승 같은 움직임으로 강민혁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꺾어 총을 빼앗았다. 모든 싸움은 끝났다. 멀리서 다가오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권지안은 체포되는 강민혁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최 실장에게 달려가 그의 상처를 필사적으로 지혈하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서윤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그들 곁으로 달려왔다. 승리했다. 하지만 창고 바닥에 흥건히 번져가는 붉은 피는 그 승리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이 승리했지만 패배한 것과 다름없는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다.
강민혁 부회장의 체포와 그가 저지른 모든 악행이 세상에 공개되자 엘리시안 테크는 뿌리째 흔들렸다. 하지만 회사는 무너지지 않았다. 권지한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구축해 놓았던 비상 경영 시스템이 가동되었고 그는 상처 입은 배의 선장이 되어 쉴 틈 없이 폭풍 우의 잔해를 수습했다. 병원 수술실 앞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권지한과 이서윤은 마침내 최 실장이 목숨을 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덧붙였다. 신경 손상이 심각해 다시는 예전처럼 걷기 힘들 것이라고. 그 말은 구원이자 동시에 평생 짊어져야 할 십자가와도 같았다. 권지아는 아무 말 없이 수술실 문만 바라보았다. 그의 충직한 경호원이자 아버지 같았던 그가 치른 희생은 이 잔인한 승리의 대가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영원히 상기시켜 줄 것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다. 권지아는 더 이상 완벽한 가면을 쓴 귀공자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베리타스에 공식적으로 사과했으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투자자들 앞에서 머리를 숙였다. 그의 독단적인 모습은 사라졌고 대신 직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리더가 되었다. 그는 눈에 띄게 말이 줄었고 가끔 깊은 생각에 잠겨 홀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진실되고 따뜻해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복수자가 아니었다.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한 인간이 되어 있었다. 이서윤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비서가 아니었다.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무너진 성을 함께 재건하는 동반자였다. 그녀 역시 그날 밤의 악몽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지만 권지한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힘을 얻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권지한은 이서윤과 함께 한적한 언덕 위에 있는 부모님의 묘를 찾았다. 오늘은 그의 부모님의 진짜 기일이었다. 그는 국화꽃 2송이를 묘비 앞에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의 등은 예전처럼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분노와 증오를 내려놓은 그의 얼굴에는 마침내 찾아온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서윤은 그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그를 기다려 주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권지한이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는 멀리 바다가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분들이 내게 무엇을 남겨주셨는지겠지. 그의 시선은 멀리 보이는 엘리시안 테크의 본사 건물을 향했다가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왔다. 그의 눈빛은 그 어떤 화려한 고백보다도 깊고 진실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너지려 했을 때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어. 결국 당신이 나를 구한 거야.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그 어떤 직함도 없이 불렀다. 고마워 서윤아. 이서윤은 말없이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슬픔이 아닌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함께 빠져나온 동지애와 깊은 사랑의 증거였다. 그들의 사랑은 동화처럼 달콤한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독한 상처와 배신 그리고 잔인한 진실 위에서 피어난 그래서 더욱 단단하고 귀한 것이었다. 앞으로 그들의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때로는 그들을 아프게 할 것이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쌓아 올리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잡은 손에 힘을 주며 폭풍이 지나간 세상에 떠오르는 새로운 아침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